왜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화 때 ESS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캐즘 국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이 캐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북미 ESS 시장을 그동안에는 누가 여기를 장악했었냐? 중국 회사들이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안 돼요. 중국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 자체가 이게 안보 자산입니다. 안보 자산. 미국의 군사 기지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다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적국의 ESS를 갖다가 어떻게 써요? 못 쓴단 말입니다. 근데 ESS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캐파가 없어요. 한국 기업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ESS 시장 자체는 거의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독차지하게 돼 있는, 기존에 중국 애들이 8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더 이상 못 쓰니까 점점 한국 그 배터리 3사가 만드는 것들은 무조건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하윤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정말 꺾인 걸까요?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일까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 둔화로 EV 캐즘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신흥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ESS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시장의 핵심 변수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네. 이코노미 인사이트라고 한겨레 신문 그 자매지 있습니다. 경제지. 거기에 집필위원으로 있고요.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또 방송도 하고 방송에서는 보통 이제 경제평론가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이제 신문에 그 경제에 관련된 칼럼들을 주로 썼기 때문에 뭐 그런 타이틀로 일단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즘 전기차 시장을 보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EV 캐즘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성장이 멈춘 캐즘 구간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는 성장이 계속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뭐 EV 시장의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착시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착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사실 EV 시장은 뭐 올해 캐즘 논란이 있지만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 25% YOY로 성장을 했거든요. 이건 뭐 제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영국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조사 기관인 로모션이라는 데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유럽은 캐즘 국면을 완전히 벗었고요. YOY로 한 33% 성장을 했으니까요. 중국 시장은 이제 좀 둔화가 됐죠. 거의 뭐 50% 이상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한 22% 성장을 했으니까. 중국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된 이유는 이미 전기차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타 신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48%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캐즘 논란이 계속되느냐? 네. 결국은 이제 25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전기차를 갖다가 가장 앞에서 선두에서 이끌었던 테슬라의 좀 부진이 좀 눈에 띄었죠. 테슬라 자동차가 비교적 좀 안 팔렸어요. 반면에 다른 기존의 이제 그 완성체 업체들, 가령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기아차도 있고요, 뭐 BMW도 있고요. 유럽에서는 뭐 스코다라든지 이런 기타 차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전기차가. 근데 이제 테슬라가 안 팔리다 보니까 안 팔리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 국면이네. 뭐 이런 이제 착시 효과가 생긴 거고요.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부진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 말로 해가지고 전기차의 그 주던, 그러니까 보조금을 갖다가 없애버렸잖아요. 그 결과 10월 달까지는 플러스 한 4% 정도 성장을 했는데 보조금이 딱 끊기니까 그게 역성장을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마이너스 4%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주목하는 시장은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를 갖다가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안 좋아진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즘 논란이라는 이런 어떤 논란이 불거지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EV 캐즘은 착시다, 네네네, 착시 현상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데, 네. 그리고 유럽과 뭐 신흥국 이렇게 다 판매량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늘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재성장의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나요? 유럽이 25년에 33%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근데 24년에 역성장을 했어요. 왜 24년에 역성장을 했냐? 독일이 보조금을 쭉 주다가 23년 만에 보조금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시장 자체가 유럽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자체가 역성장을 하는 바람에 EU 전체적으로 역성장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서 25년도에 무려 33%나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뭐 프랑스 보조금 줬죠, 영국 보조금 줬죠. 보조금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유럽이 이렇게 전기차 전환에 가속할 수밖에 없는 거는 CO2 기준이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면서 강화되잖아요. 그게 이제 25년도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뭐냐면은 올해부터 독일이 보조금 정책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23년도에 중단했던 걸 갖다가 올해부터 보조금 정책을 재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위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독일이 보조금 정책을 재개하게 되면은 뭐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보조금이 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유럽 연합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사회적 리스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는 몇 천만 원 그래 보조금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있는 사람들이야 그 몇 천만 원이 그 돈이 아니지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그 보조금 내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EU 차원에서 이 보조금을 대신 내주고 한 달에 20만 원 이하 수준에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지금 유럽 연합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업용 전기차 있잖아요. 기업용 법인에서 쓰는 차량들, 이걸 갖다가 전기차를 갖다가 그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만약에 그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럽 연합의 전기차 확산은 뭐 지금보다도 훨씬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럽 네네네. 역시 다시 성장할 것이다 네네네. 보시는데, 근데 최근 보면은 뭐 인도나 동남아, 중동, 남미 같은 신흥국에서 전기차가 정말 폭발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 지역이 새로운 성장축이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일단 공급, 수요, 그 다음에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이 밀어내기가, 왜 그러면 중국은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한 130여 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득을 내는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비아디, 그 다음에 리오토, 그 다음에 체리, 지리 뭐 이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과당 경쟁에 휩싸이다 보니까 출구를 갖다가 해외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로 나가자고 하니까 선진국 진입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좋지를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무조건 막는 거고, 유럽에서도 중국차가 들어오는 걸 반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이 밀어낼 수 있는 데는 글로벌 사우스밖에 없단 말입니다. 신흥시장.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전기차들이 이제 그 신흥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공급 사이드의 한 축인 거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그럼 어떠냐? 이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기존에 내연차에 대한 경험들이 별로 없잖아요. 국민소득이 낮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가 들어오든 거부감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차,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차 많이 타봤잖아요. 어쨌든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야, 전기차 지금 타도 괜찮아? 전기차가 과연 뭐 내가 지금 타는 차, 내연기관차보다도 훨씬 성능이 진짜로 좋아? 뭐 이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받아들이는 거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신흥국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생애 첫 차예요, 그냥. 그리고 가격도 싸. 뭐 1,0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한대에서 이게 오니까 야, 이거 괜찮다. 가성비도 괜찮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으니까 신흥시장에서는 이 수요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이 있는 거예요, 정책이. 신흥국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헝가리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의 제조업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그러니까 완성차 회사를 갖다가 제조업체를 만든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내연차의 역사는 지금 100년 이상 됐잖아요. 가령 브라질이라는 이런 데서 자동차 회사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국을 보니까 야, 이거 내연차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전기차 전환을 해서 세계 시장을 휩쓴단 말입니다.
중국이 하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 내에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성공을 거둔 거잖아. 어쨌든 중국은. 만약에 중국이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계속해서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신흥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또 중국에서는 전기차 그 제조업체들이 수출을 하면서 뭘 약속을 하냐면은 니들 나라에 우리가 전기차 조립 공장이든지 제조 라인을 건설해 줄게. 그게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튀르키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인도네시아라 등등등 이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좋네.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정책적 유인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유인은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생각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정책적 유인 자체는 결국은 자국의 어떤 제조업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만들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데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그래도 약간 좀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강하게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세 가지 요건이 합쳐지면서 신흥국에서 전기차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거네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 말로는 자기 기술을 대겠다. 그러면서 자기 차들을 팔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싼 가격에. 예. 앞으로도 성장성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신흥 것 같아요. 시장에는 아무래도 당분간 그런 영향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신흥국에서는 사실은 가령 자동차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간다라고 하면 이거 접근이 대중들한테는 네. 거의 어렵잖아요. 근데 기존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돈 조금만 더 주면은 한 1,몇백만 원 주면은 전기차로 살 수 있어. 가성비가 있으니까 중국 전기차. 그게 품질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차차하고 일단 살 수는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어포더블하게 접근 가능은 하잖아요. 신흥국에 있는 그 시민들, 국민들이. 그러니까 중국차가 신흥시장에서 강세를 띠는 거는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년 동안에 중국차 수출량이 OECD 국가에서 늘어난 거는 5%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중국 전기차가 세상을 휩쓴다고 하지만 그런데 비-OECD 국가에서는 얼마가 늘었느냐? 자그마치 3배가 늘었습니다. 300%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건 신흥시장에서 많이 팔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여행 갔다가 네네. 태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타더라고요. 네네네. 깜짝 놀랐는데 예, 예, 예. 이런 뒷이야기가 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2차 전지 주들을 들썩이게 한 모멘텀 중 하나가 아무래도 ESS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ESS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단기적인 AI 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것도 역시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세상 모든 게 전동화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ESS 데이터 센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AI 패권은 GPU 확보 여부가 아니라 전력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전력주들도 가고. 네. 그러니까 전력 부족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지금 쇼크 상황인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량 미국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22년도에 한 450 테라와트아워 정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올해 얼마가 필요하냐? 1000 테라와트아워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게 그래요. 와. 올해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전력원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한 4% 정도 돼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2030년 되면 몇 퍼센트까지 늘어나요? 13%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보다도 3배 이상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있죠. 여기에 피지컬 AI가 붙어요. 피지컬 AI라는 거는 결국은 물리적인 몸체를 가진 거기에 AI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는 그 자율주행차도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뭐 드론, 뭐 UAM도 전부 다 피지컬 AI예요. 근데 이거 전부 다 그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그 전동화되는 속도에 비례해서 전력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근데 전력 공급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전력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원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설치할 수 있는 게 이게 재생에너지라 이거예요. 재생에너지를 설치한 태양광은 1.4년, 풍력은 1.7년, 천연가스는 2.6년, 석탄 6.7년, 원전 15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발전소 하나 짓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하고 풍력이 제일 어떻게 보게 되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력원이잖아요. 근데 이 태양광하고 풍력은 뭐가 문제예요? 자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간헐성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게.
햇빛이 좋을 때는 태양광이 자다가 밤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 ESS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플러스 ESS는 정답이에요, 그냥. 그래야지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ESS가 그럼 이거 여기에서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정전이 돼가지고 셧다운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AI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전력이 가령 뭐 셧다운이 됐다 그러면 ESS에서 바로 공급을 해가지고 전력이 끊기는 걸 방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ESS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추론을 하거나 이 과정에서는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추론이 다 끝나면 또 전기를 덜 써요. 그러니까 전력의 변동성이 이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떨 때는 100을 써다가 어떨 때는 한 10밖에 안 써요. 그러면은 전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게 그 전력의 편차가 너무 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은 AI가 계산하는데 오류를 일으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력을 갖다 항상 일정에 공급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ESS의 역할인 거고요. 또 하나 현대 그리드망, 전력망에서는 ESS가 필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모든 전력원 중에서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적어지게 되면 그 발전소의 터빈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이게 잠깐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발전 그 터빈 자체를 멈춰버립니다. 그냥. 컴퓨터가 막 느려지는 것처럼. 네, 그렇죠. 컴퓨터도 느려지고 우리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모터 같은 것들이 다 느려져요. 속도 자체가. 이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셧다운 되면 발전원이 셧다운 되면 우리가 스페인에서 봤던 것처럼 블랙아웃 현상이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ESS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발전소 짓고 할 때 전부 다 ESS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은 거기에는 ESS 사용량도 필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ESS가 필수적인 거고요. 이게 이제 필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망 자체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도 ESS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럼 완전히 구조적 성장의 초입이라고 보시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ESS가 전기차 배터리보다 이 네. 회사 입장에서는 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사실은 ESS 비즈니스가 왜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할 때 ESS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캐즘 국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이 캐즘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 각각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없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북미 ESS 시장을 그동안에는 누가 여기를 장악했었냐? 중국 회사들이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안 돼요. 중국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 자체가 이게 안보 자산입니다. 안보 자산. 왜 그럴까요? 미국의 군사기지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다 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백도어를 만약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불나거나 폭파되면 어떻게 해요? ESS 같은 경우는 또 국가의 전략산업 뭐 이런 그 다음에 그리드망 발전소 이런 데 들어가는 걸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가상의 적국의 ESS를 갖다가 어떻게 써요? 못 쓴단 말입니다. 근데 ESS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캐파가 없어요. 한국 기업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ESS 시장 자체는 거의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독차지하게 돼 있는 기존의 중국 애들이 8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더 이상 못 쓰니까 점점 한국 그 배터리 3사가 만드는 것들은 무조건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캐파 증설을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ESS를 만드는 족족 다 거기다 팔 수가 있는 거니까 엄청난 이득이죠. 또 하나는 미국에서 ESS를 갖다가 생산을 하게 되면은 AMPC라는 걸 받아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걸 받는데 이게 거의 1kW당 한 45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ESS 배터리 가격이 1kWh에 한 100달러 정도 되거든요. 100달러에 45달러면 얼마예요? 45%잖아요.
영업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네요. 오퍼레이팅 마진이.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ESS 시장 자체가 주목을 그래서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ESS와 보급형 전기차에 LFP 배터리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의 난징 공장에서 옛날부터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 말 미시간 농장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공장에서 LFP ESS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캐파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기가와트-아워 정도 돼요. 국내에서는 기존에 생산을 안 하고 있었는데 LFP 배터리, ESS 배터리를 지금 그 중앙 공급 계약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매년 한 2.7조 원씩 ESS 배터리를 갖다가 그 발주를 하잖아요. 정부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근데 그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LFP ESS 배터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창에서 27년부터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데 이걸 EV용으로 25년 작년 말부터 르노에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폴란드 공장에서 LFP ESS 배터리 라인을 갖다가 이제 올해 정도부터 개조 작업해가지고 가동을 아마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그 스텔란티스 원래 그 합작 공장 EV용 공장 자체를 ESS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한 개 라인은 3원계 ESS, 또 한 개 라인은 LFP ESS. 그래서 한 30기가와트-아워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산에서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겠다. 뭐 얘기를 일단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과의 경쟁력은 있나요?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 때 이게 중국과의 경쟁력을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에 상관없이 북미 지역에 생산하는 건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쌀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LFP 양극재도 만들어요. 가령 LNF가 26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 올해 이제 파일럿 라인 만들어서 27년부터 양극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극재 주 재료가 뭐예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전구체거든요. 전구체. 네. 전구체는 중국 애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극재를 만들어도 완전히 탈중국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LFP 그 전구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철, 분말, 그 다음에 인산염,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리튬 버무려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대부분 다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국책 과제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현대제철, 현대차가 무전구체 LFP 양극재 개발을 끝냈어요. 그래서 전구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도 찰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만들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그건 아마 27년부터 양산할 거야, 본격 양산. 어쨌든 LFP 자체의 경쟁력은 아직도 중국이 갖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은.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걸 파는 시장이 어디냐? 우리나라, 미국이다. 미국은 걔네들 거 아무리 싸도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관세도 있잖아요. 중국산은 관세도 있습니다.